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날씨가 굉장히 좋고 이제는 진짜 막 따뜻해서 더워지려고 꺼내야 돼. 하는데요. 맞아요. 막 20m 올라간다는데. 그러니까요. 네. 자, 드디어 4월도 벌써 중반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네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잔인한 거야? 아니, 영문학도 은혜님. 영문학과의 영문도 모르고 들어간 사람한테 왜 그런 질문하는 거야. T.S. 엘리엇의 유명한 시조 황무지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정확한 구절은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달. 가장 잔인한 달. 네. 죽은 자들의 땅에서 라일락이 자라나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으며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뭐 우리가 겨울은 겨울이야 그러면서 웅크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가만히 손을 붙잡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는데 봄이 되면 피어나는 봄꽃을 보며 또 그 암울했던 시간을 쉽게 잊어버리고 또 생명의 피어남에 찬사를 보내며 기대를 막 갖잖아요. 네. 그런데 T.S. 엘리엇이 이 시를 썼을 때가 1차 대전이 이제 막 끝났을 무렵 정도였어요. 1차 대전 중 가장 친한 친구가 4월에 죽었대요. 그 슬픔도 있었고 전후의 정신적인 황폐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또 헛된 희망을 갖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런 희망을 꽃피우는 상황에 대해서 잔인함을 느끼면서 이 시를 썼다고 해요. 근데 정말 아름답긴 하지만 너무 어려운 시인데 떠올리다 보니 30년 전 20세기 영미시 시간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데요. 그땐 참 21세기가 멀어 보였는데 21세기입니다. 우리 그때 1999년 12월 31일 그거 기억나냐? 그때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서기 2000년이 오면 막 이랬는데 맞습니다. 2000년생도 이제 나이 많다 그래. 막 자기들끼리. 그러네요. 잔인한 달인 4월이 벌써 이제 중반으로 다가왔고 네. 좀 문학적으로 오늘은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이유가 있죠. 오늘 그 미술관과 사람들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하실 건지. 네. 오늘은 한국의 미술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한국의 미술관? 네. 부암동에 자리한 아름다운 미술관. 제가 좋아하는 곳인데요. 환기미술관입니다. 부암동에 사실 미술관이 있어요. 여러. 근데 환기미술관. 자, 김한기 화백 하면은 한국 추상화의 거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작품 판매가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운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세요. 왜 이런 것만 관심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김한규 화백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싼 작품 판매가를 기록한 화가인데요. 네. 132억 원에 132억 원. 판매를 기록한 우주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미술관에 있긴 해. 과천 현대미술관에 있긴 하지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이런 유명한 맞아요. 점화를 남기셨죠. 그렇죠. 무수한 점을 찍어서 사유와 영혼의 세계를 구현했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냥 푸른색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시면은 그걸 하나하나 그걸 했다. 맞아요. 점을 찍고 그리고 이어서 선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간을 표현했다라는 점이 와, 어마어마한 노고였구나 이 생각이 들고 맞아요. 그리고 참 의미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점과 선이 되고 그리고 선과 면이 되고 그게 이제 공간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뭔가 좀 그야말로 우주, 인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작은 인간의 존재에서 우주로까지 뻗어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 노래도 있잖아. 어디서 무엇이 돼요. 알면 안 되나. 유심초의 노래.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원래 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김한기 화백의 친구였었던 김광섭 시인의 저녁에라는 시 나오는 마지막 구절인데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고 그린 작품이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뉴욕에서. 알고 보니 돌아가시지 않으셨던 부고 정말?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랬구나. 잘못 부고를 들었고. 네. 그런데도 좋은 작품이 나왔어요. 네. 자, 근데 우리가 환기미술관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김한기 화백은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자, 그렇다면 누구냐? 김한기 화백 옆에는 김한기 화백을 가능하게 한 여인 김양한 여사가 있죠. 네. 본명은 변동림 여사라고 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은하님이
이 김양한 여사의 팬이에요. 맞아요. 네, 어마어마한 팬이라서 아주 이날을 기다렸다. 손꼽아 기다린 날이다. 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고. 네. 자, 일전에 제가 그 옛설의 전당이라는 그 프로 참 좋아했었어요. 네. 진짜 좋은 프로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부부를 다룬 적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참 김한규 맞다. 화백 그리고 네. 김양한 여사를 이제 다뤘었는데 그 전에 이제 한국 화가들을 다루면서 제가 이 김한기 화백 편에서 느낀 거는 배우자를 정말 잘 만나야 된다. 네. 이 부부를 보면 정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죠. 맞아요. 김양한 여사는 우리나라 예술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뮤즈가 뮤즈. 아닐까 해요. 예술가에게는 뮤즈가 꼭 필요하죠. 글쎄,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화가들이라든지 혹은 뭐 문학가라든지 또 뭐 음악가, 뭐 쇼팽 같은 경우 조르주 상드가 있었던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꼭 뮤즈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뮤즈라고 하면 피카소에게는 마리 테레즈, 살바돌 달리에게는 갈라. 네, 맞아요. 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예술적 영감을 주는 존재.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땐 일단 예뻐야 된다. 그치. 그게 중요하지. 사실. 매혹적인- 모델도 되고 뭐. 그렇죠. 피카소를 보면 이 사람은 근데 아까 마리 테레즈 얘기는 했는데 너무 많아. 그게 아니잖아. 그치. 참 많은 여인들과 응. 사랑을 나눴죠. 응. 그 중에 한 7명을 피카소 인생에서 중요한 여인이라고 손을 꼽는데요. 근데 사실은 한 70명 정도는 사귀지 않았을까 그치, 싶어요. 그치. 네. 7명 누구? 올가 코클로바라고 응. 부인이 있었고요. 도라 마르, 마리 테레즈, 유명하지. 프랑스와즈 질로, 그리고 마지막을 지킨 자클린 로크 등이 있죠. 내가 이래서 피카소에 정이 안 가요. 여자가 너무 많아서? 여자 너무 많고 아니 어. 많은 건 좋은데 너무 못됐어. 아, 그렇죠. 그 관계에서 굉장히 어뷰시브하고 맞아요. 좀 못됐어. 끝낼 때도 그렇고. 쓰고 버린다고나 할까?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네. 그래서. 마리 자. 테레즈도 그렇죠. 이제 마리 테레즈 하면은 꿈 같은 작품에 이제 나타난 모델인데요. 정말 피카소의 뮤즈로서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그대로 막 펑펑 보이죠. 그런데 마리 테레즈 17살 때 피카소를 만났대요. 그때 피카소의 나이 물경 45세. 나쁜 놈이야. 네. 로댕만큼 나빠. 마리 테레즈는 피카소한테 매혹과 편안함을 함께 느끼게 해줬다고 하는데요. 보통 매혹을 주는 여자는 좀 불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치. 거기에 또 매력을 느끼잖아 네. 원래. 그러면서도 창조적 영감의 원천이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녀의 일생이 막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날 것 같은데 네. 인생은 너무 불행해. 17살 때부터 쭉 피카소의 불린내로 살다가 피카소가 죽은 후에는 너무 그 상실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너무 비극이죠. 그까지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니까 대단한 할아버지긴 하지. 근데 또 아주 유명한 다른 여성이 있잖아요. 도라 마르라고. 아, 그렇죠. 네, 원래는 사진 작가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글쎄요, 뭐 신여성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왜냐면 지적이죠. 서양이니까.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인텔리고 지적이고 딱 얼굴만 보셔도 알 거예요. 도라 마르는 세다. 맞아요. 느낌이 확 세. 근데 잘 알려진 거는 그 유명한 게르니카. 그거를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그 사진으로 착 찍잖아요. 원래 사진 작가니까. 그렇죠. 사진집으로 내놓고 그게 또 굉장히 뭐랄까 기록을 해놓은 거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는 걸로 여겨지기도 하고. 근데 피카소가 도라마를 만났을 때 슬럼프였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붓을 거의 놓다시피 하고 그래서 뭐 글 쓰고 끄적끄적 뭐 이러고 있었던 때였는데 도라마를 만나고 다시 뮤즈를 찾았다 막 이러기도 하고 사실은 다시 일어서게 된 계기라고 한다면 게르니카였죠. 예, 그래서 게르니카를 완성을 하고 파리 박람회에다가 출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막 승승장구를 하는데 또 도라마를 하면은 그렇게 자기한테 영감을 줬으면 좀 잘해줄 것이지. 그렇게 앞에서 징징 우는데 보고 달래주지는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잖냐. 근데 뭐 저쪽 집에는 마리 테레즈 있고 이쪽 집엔 도라마르 있고 부인 또 있고 복잡한 생활이죠. 정말 피카소 여인 중에는 지적인 측면으로 피카소에게 영향을 준 사람 많지 않은데 그중에 정말 도라마르가 한 획을 그렇죠. 그은 것 같네요. 그런데 도라마르도 피카소랑 8년간 불륜 생활만 유지하다가 그냥 헤어지죠. 근데 뭐 우는 걸 그렸다 그랬는데 똑똑하니까 엄청 많이 대들었었나 봐요. 화도 내고 그 그림 속의 도라마르는 대부분 좀 신경질적인 어두운 색깔의 그림이 많죠. 그래서 도라마르가 이제 헤어지면서 그 피카소한테 말을 남겼대요. 당신은 화가로서는 비방할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 말하자면
쓰레기다. 라는 말을 쓰레기랑 8년 동안 그러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toxic relationship이라고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 맞아. 보면은.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자, 근데 이렇게 뮤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의 주인공인 김향한 여사는 여장부의 그 기백은 있어요, 분명히. 맞아요. 굉장히 뭐 대차고 또 많은 일들을 해결을 하고. 그렇지만 이 도라마르도 여장부 같지만 어쨌든 피카소한테 잡혀서 휘둘려서 살았던 것에 반해서 네. 김향한 여사는 뭔가 뒤에서 이렇게 마스터마인드 같은 느낌이거든. 맞아요. 김양한 여사는 마리 테레즈처럼 수동적 모습도 아니고요. 도라마르처럼 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날카롭고 긴장감을 높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양한 여사는 김한기 화백의 예술 인생을 주도하고 오늘날 작품 가치를 수백억에 넘게 오르도록 인정받도록 한 기획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먼저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김양한 여사. 사실 김한기 화백의 엄청난 뮤즈였지만 또 다른 천재에게 사랑을 받았죠. 아하, 그쵸. 누굴까요? 나는 알지. 네, 뭐 잘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 스토리는. 네. 요절한 천재 시인, 천재 작가 이상. 맞아요. 김양한 여사는 20세에 정말 어렸다. 진짜 어리다. 예. 그 당시 시기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어린 게 아닐 그런가? 수도 있어. 하긴 성춘향이 뭐 16살 막 이랬으니까. 20세에 작가 이상과 아주 짧은 결혼 생활을 거친 후에 28살에 이혼남 김한기 화백을 만나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재혼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재혼이네요. 둘 다 재혼이지. 그것만으로도 보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상 작가와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김한기 화백과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김향한 여사가 일단은 딱 느낌에도 굉장히 잘 배운 인텔리신 여성이잖아요. 맞아요. 네, 경성을 휩쓸고 다녔다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 학벌, 경기여고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한 수재였는데요. 결혼 당시에는 일제 총독부에 근무하셨대요. 그러면서 신문에 글도 기고하고 그때로서 여자로서는 정말 비범한 그치. 경력의 소유자죠.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더 놀랐던 거는 그 당시 프랑스어를 공부해서 굉장히 유창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김인혜 씨가 쓴 살롱드 경성이라는 최근의 책에 보면 경기여고를 졸업 후 잠시 일본에 가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화여대 영문과에 입학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프랑스어가 사실 우리도 맨날 공부해보지만 그때 우리. 쉬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단기 유학을 했다고 해서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한다. 김양한 여사야말로 천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잠시 프랑스어를 공부했던 걸로 기반을 삼아서 이제 김한기 화백의 커리어를 도와주게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김한기 화백은 대단히 유복한 집안의 자식이었죠. 그렇죠. 네, 지금의 이제 신안 고쪽 지역의 지주의 아들이었고 섬 하나를 그 집안이 다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와서 뭐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프랑스로 떠나게 되죠. 그렇죠. 내 그림이 얼마나 서양에도 먹히는지 보고 싶다.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다 버리고 프랑스로 내 그림이 잘 먹히는지 보고 싶다고 가기는 약간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렇죠. 뭐 집안도 그죠? 좋고 뭐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뛰어난 화가로서 잘 나가는 화가로서 또 교수로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금 의외였다. 용기가 있어야 됐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부인이 가긴 어딜 가요. 애가 맺힌데 막 왜 이러고서 말리면은 사실 망설여지는데 네. 김양한 여사가 큰 결단과 행보를 보여줌으로써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가볼게. 잠깐 기다리고 있어. 뭐. 네. 이렇게 55년에 김양한 여사가 혼자 파리로 떠납니다. 가서는 소르본느 대학과 루브르에서 미술 이론 등을 공부하고 또 남편이 이제 좀 있으면 올 거니까 파리 정착을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의 출국에 대해서 김한기 작가가 쓰신 글이 있어요. 하도 갑갑해서 아내더러 어디 좀 바람이나 쏘이라고 한 것이 한 해 먼저 아내를 파리에 내보내게 되었고 한 해 늦어 나도 파리에 나가게 되었다. 사실 굉장히 담담한 문장인데 55년이거든요. 1955년. 네.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그렇죠. 됐잖아. 전쟁 직후에 한국의 작가로서 너무 쿨한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집에 돈도 많았으니까. 그렇죠. 하긴 그건 가능했던 가능해. 건데. 그렇죠. 그렇게 가서 2년여 동안 이제 파리 생활을 하게 된 건데 전시회를 5번 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그때마다 김양원 여사가 뭐 전시회 장인이 뭐 계약이니 뭐 이런 걸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획자 겸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부부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둘의 만남도 뭐 범상치 않았죠. 네, 1940년대 초에 그 경성에 있던 일본 시인 노리다케 가즈오라는 시인의 집에서 만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김한기 화백이 뭐 다리 좀 놔줘라고 해서 만난 건지 아니면 우연히 만나갖고서 마음에 확 들었던 건지 그래서 김양한 여사한테 정말 꾸준히 구애를 했다고 그래서 그림 편지를 보냈대요. 그게 아직도 몇 개가 남아있죠. 네. 그러니까 세레나데를 음악하는 남자가 들려주면 혹 가는 것처럼 어우 그냥 그림을 그려갖고 보내주니까 나도 껌뻑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도 김한기 화백이 뭐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그러니까 네. 결혼을 한 적이 있는 그리고 아이도 있었어 셋이나. 그러니까요. 딸 셋. 그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김한기 화백도 섣불리 우리 결혼합시다 뭐 이러기도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김양한 여사가 용기를 북돋워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집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 전부인 소생의 딸 하나도 아니고 셋이야. 셋이나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친정언니가 팔팔 뛰면서 반대를 했대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친정언니도 한번 후처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구본웅에 맞아. 이제 계모로 들어갔으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알았겠죠. 그런데 김양한 여사가 제가 낳아야만 자식인가? 애들은 교육 잘 시키면 되지 하면서 그냥 결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쿨레가 진동을 한다고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아무나 따라하면 안 돼.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결혼하셔서 그 김한기 화백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을 잘 건사하고 부산의 피난 생활까지 무사히 마치고 서울에 오셨으니까 정말 대단한 주부 역할을 하신 건데요. 그러고 나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셨었나 봐요. 지금 세계의 미술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 근데 정말 너무 그냥 이제 전쟁 끝나고 서울에 와서 서울 생활 다시 시작했으니까 편하게 대학 교수 생활하면서 그냥 자기도 글 좀 쓰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고민을 하셨다는 게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이런 고민 속에 두 분은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김양한 여사가 파리로 간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파리에 가신 김양한 여사가 도착해서 집을 구하고 아틀리에를 구하는 얘기를 자신의 수필집 월하의 마음에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집을 구한다. 내 유학 시절을 생각해보면 집 구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치. 또 처음 가는 곳이면은 동네도 잘 모르고 하니까 맞아요. 일단 우리도 유학생활 생각해보면 일단 1년은 무조건 기숙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네이티브가 아니면 부동산 만나서 뭐 내고하고 이런 거 너무 그치, 힘들어서 계약하고 이런 거 막 그냥 속이면 어떡해. 학교 기숙사에 쑥 들어가기 마련인데 김양한 여사는 홀홀단신 파리에 가서 집 찾고 아틀리에 찾고 생활의 터전을 잡으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화가니까 뭐 집만 있으면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작업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김양한 여사 자신이 집보다는 아틀리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토로를 하셨어요. 네. 이제 나중에 김한기 화백이 파리에 오셔서 또 친구들에게 편지를 열심히 쓰시거든요. 너무 다정하신 것 같아, 김한기 화백은. 다정하셔. 맞아. 따뜻하고. 그 편지에 아내가 나를 위해 이렇게 좋은 환경의 아틀리에를 구해준 모양이요. 나는 다복한가 봐. 파리에 오자마자 그냥 제작에 착수할 수 있는 이러한 화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무조건 감사하기까지 하오. 라고 써보내셨어요. 정말 대단한 내조 아니에요? 아내 바보다 일단. 아니 근데 이런 건 외조인가? 내조가 아니라. 근데 이 집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술가의 피, 예술가의 DNA가 확 이제 있는 것 같아 보면. 맞아요. 네, 뭐 김한기 박도 그렇고 김양한 여사도 사실은 그렇고 그림도 그리셨죠. 그러니까. 네. 근데 김한기 화백 그 전처 소생 자식들도 굉장히 잘 키웠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김한기 화백이 이제 딸들에게 편지를 많이 쓰는데요. 파리나 뉴욕에서 계속 그림을 열심히 그려라라는 격려하는 이제 글을 많이 쓰셨고요. 또 우리가 김한기 화백의 큰딸 김영숙 여사의 남편이 바로 우리나라 추상화의 거장인 윤형근 화백이에요. 윤형근 화백 자신이 또 글을 많이 쓰셨는데요. 네. 그 글에 김양한 여사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자기의 그러니까는 장모님을. 그렇죠. 근데 글마다 미국 어머니라고 쓰셨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양한 여사가 외국에 이제 계시면서 그 딸들 김영숙 여사나 따님분들에게 뭐 코트를 사보내셨다든지 뭐 문방구를 사보내셨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상하게 다정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다정하구나 진짜. 네. 자, 다정한 집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하다. 네. 그래서 이제 김한기 화백이 해외에서 이제 딸들에게 편지를 쓴 걸 보면 음. 내 엄마의 희생적인 노력과 협조가 아니고서는 나는 어. 잠시도 편히 붓을 들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음. 인정도 못 받았을 것이다. 정말 나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경으로 붓을 들어왔고 내 엄마 또한 이러한 정신력으로 오늘까지 밀고 온 것이다. 부인에 대한 존경심이 너무 그러니까. 풀풀 나오죠. 그런데 이걸 또 딸한테 이렇게 글로 남긴다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 그거 같아요.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서 오로지 그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준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알고 고마워하고 인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또 김양한 여사도 더욱더 남편을 위해서 뭔가 더 해줄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족 간에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지. 그죠?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네. 쉬운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양한 여사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신여성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 엘리트였고 그래서 물론 김한기 화백이 천재화가인 거는 맞지만 남편을 위해서 이걸 모든 걸 다 바치다 보니까 정작 자신의 재능을 꽃피울 기회를 조금 잃었던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도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본인은 좀 아쉬웠지 않았을까? 김한기 화백이 또 이제 내 엄마는 그러면서도 밤이면 늦도록 재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김양한 여사 자신의 글을 보면 계속 고민하는 게 김한기 화백에게 무엇을 먹여야 하나, 화가는 뭘 잘 먹어야 되나, 그다음에 갤러리랑 어떤 협상을 해야 되나, 카탈로그에 어떻게 그 그림을 표현해서 넣어야 되나, 막 그런 계속 김한기 화백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잠 안 자고 자기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와, 정말 엄청 만약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자기 업을 하셨으면 그치. 지금쯤 우리가 작가 김양한에 대해서 더 많은 글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 본인이 남긴 수필 중에는 나의 경우는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고 남은 시간에 수필 하나라도 쓰게 마련이고 천하에 없는 원고라도 내가 잠잘 시간을 희생해서 쓰지 화가가 필요할 땐 미술에 관한 책을 읽고 번역을 하고 타이핑을 치고 심부름을 해야 한다. 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편인 김한기 화백의 일이 우선이다. 예. 하지만 잠 안 자고 또 자기 일도 한다. 정말 강인함, 지적 능력 다 엄청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아, 나는 저러고 일주일도 못 살 것 같아. 뭐 너도 열심히 살고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김양한 여사가 사실 우리가 소개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예술가의 어떤 뮤즈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뭐 영감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기획자 매니저 역할을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술가들이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실질적인 현실 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예술가들이 그림만 그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일종의 마케팅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예술세계에 갇혀 살다 보니까 마케팅에서는 좀 부족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김양한 여사가 이걸 모든 걸 관리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김한기 화백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잣집 아들이라서 뭐 돈이라든지 셈이라든지 이렇게 이악스럽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가 지주였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주다 보니까 뭐 그해 뭐 흉년이 들어갔고 소작농들이 그 밭을 떼갖고서는 이렇게 뭐 농사를 지었는데 줘야 되는 그 곡물량을 맞추질 못하고 뭐 이런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 뭐 마음 좋은 지주들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라는데 김한기 화백의 아버지는 그 땅 문서를 받았대요. 아, 좋게 말하면은 계산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고 나쁘게 말하면 악덕인 거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이렇게 딱 정리하다 보니까 땅 문서가 나왔더래. 소작농들의. 그럼 자기 땅이네 이제. 그걸 다 돌려줬대. 아, 너무 착하시다. 따뜻한 분이 맞아. 마음이. 그래서 참 미담인데 네. 이렇게 이제 미담인데 이런 분들이 또 사기당하기 쉬운 분들이거든. 그렇지. 근데 옆에서 김양한 여사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똑똑하게 다 챙기고 있으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았다. 1999년에 갤러리 현대에서 김한기 화백의 25주년 회고전이 열렸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었어요. 아, 진짜? 그래서 그 도록을 사왔었는데 그게 아직 있더라고 집에. 그래서 이번에 펼쳐보니까
숭실대 총장을 지내신 조요한 선생님이 김양한 여사에 대해서 글을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것을 쇼팽을 키워낸 조르주 상드,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의 부인 테일러 여사랑 비슷하다라고 비교를. 조르주 상드는 좀 그죠? 근데 사실 조르주 상드는 쇼팽한테 끝까지 헌신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너무 많았고. 거기가 또 파무 파탈이잖아. 그렇죠.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의 부인 해리엇 테일러 밀, 그녀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철학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내조를 잘했는데요. 존 스튜어트 밀과는 가정폭력과 여성의 참정권에 대해서 같이 공저를 남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양한 여사가 정말 이렇게 해리엇 스튜어트 밀, 해리엇 테일러 밀과 비교가 될 만큼 대단한 게, 김환기 화백을 정서적, 생활적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지만 김환기 화백의 예술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지적인 지원을 했다는 것,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이 그걸 잘 못하니까 네. 화가나 작가의 부인 혹은 가족이 나서서 마케팅이라든지 뭐 발전을 시켜갖고 어디다가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해준 경우가 서양에도 꽤 있지 않나요? 있죠. 대표적 경우가 반고호, 빈센트 반고호. 아. 네. 반고호는 물론 총각이었고요. 이혼인 채로 죽었죠. 네. 그런데 반고를 지금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반고의 그림을 세계 유수 미술관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메트로폴리탄 뭐 어디 하는데 고호의 진가가 더더욱 빛나는 게 우리가 이제 반고호의 나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가면 반고호 미술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많은 작품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고호의 예술 세계 전체를 조망하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고호의 미술관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빈센트 반 고호의 동생 테오의 부인 요한나 보네르였어요. 원래 이제 고호하면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인물이 테오잖아요. 그렇죠. 동생. 참 대단한 형제야. 사실은. 영혼의 동반자. 정말 소울메이트라고 맞아. 해야 텐데 사실 테오는 빈센트 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본인도 세상을 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오의 부인, 그러니까 고우의 제수 씨가 네. 이거를 살뜰살뜰 가지고 있다가 잘 관리해서 남겨놓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고우의 작품들을 한데 모아서 반고우 미술관이 존재하게 했던 거다. 맞아요. 이 반고우 미술관을 가능하게 한 요한나 본헤르. 사실 반고우가 뭐 작품을 한 점밖에 죽기 전에 작품을 한 점밖에 못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고우가 죽기 직전부터 그의 작품에 대한 맞아.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이거는 사실 빈센트 반 고호가 테오한테 야, 내 그림 아무한테나 팔지 마. 막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주기도 했었어요. 약간 자기가 아픈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있고 해서 테오는 그 그림을 잘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테오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으니까 그 그림들은 부인 요하나 본헤르와 그녀의 아들 빈센트 윌렘 반 고호 그 큰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땄죠. 네. 예. 그 둘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남편 죽었어. 지금 애 하나 있어. 키워야 돼. 그림 가격 오르고 있어. 빨리 팔아야죠. 그렇지. 그런데 요한나 본헤르 이분은 그림을 가능한 팔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있어요. 시아주버니와 남편이 교환한 그 많은 편지들을 묶어서 출간합니다. 아하. 어떤 부분은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대요. 이제 빈센트 반 고가 약간 정신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할 때 쓴 거는 이게 뭔 내용이지? 그걸 이제 하나하나 잘 손봐서 출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 고의 그림에 뭐가 실렸냐? 스토리가 실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림값이 더 빠르게 상승하게 되고요. 반 고가 1890년에 사망했거든요. 네. 그 사후 15년이 지나서 대형 회고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반 고의 그림은 15년 전에 비해서 20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한 점에 10,0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네.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 가량에 팔렸다고 해요. 그러면 또 이때 그림을 마구 팔아서 그러니까. 한재산 챙겨서 아들 또 공부도 시키고 이러면 좋은데 또 그림을 한 점 한 점 팔 때마다 엄청나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 한 점을 팔아서 얼마나 더 많은 그림을 지킬 수 있을까? 아, 진짜? 네.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한 점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다른 그림들을 잘 보존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굉장히 그림을 잘 지킬 수 있었고 우리가 그렇게 그 그림들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옛설의 전당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테오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들 이름을 이제 빈센트 형의 네. 이름을 따서 지은 거잖아요. 맞아요. 빈센트 빌레헴 반 고흐로. 원래 우리 그 고흐 화가님의 이름이 빈센트가 형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형이 이제 죽죠, 일찍. 아주 어릴 때. 그래서는 그 형의 이름을 따서 어머니가 이제 둘째인 빈센트 네. 반 고흐한테 붙여준 건데 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뭐 위에 아이가 죽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그 다음 아이한테 뭐 물려준다든지 붙인다든지 뭐 기리는 의미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죽은 형의 이름을 가져왔다 한다면 뭔가 그 죽은 형의 대체자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죄책감? 그렇지.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집안이 굉장히 따뜻한 집안은 또 아니었고 맞아요. 아버지는 네. 굉장히 엄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항상 그게 있었대요.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심리학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 빈센트라는 이름을 사실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가는 화가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맨날 신세만 지고 테오한테 맞아. 굉장히 민폐스러운 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자기 아들한테 지어줬다라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푸른색의 아몬드 꽃, 아몬드 나무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그림인데 아몬드 나무 꽃이 초봄에 핀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봄의 전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딱 아몬드 나무 꽃이 폈네 그러면 봄이 오는가 보다라고 이제 기분 좋아하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기쁨을 주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 꽃은. 그래서 뭔가 울컥했어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거기서 내가 좀 약간 울었어. 촬영하면서 사람들이 막 놀렸어 그래갖고. 아니 갑자기 F 느낌으로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박사님. 뭔가 근데 그게 진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가지게 된 조카한테 주는 메시지. 너는 그냥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우리한테 기쁨을 준다. 그게 아니었을까? 그 그림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 네. 그 하늘이 그냥 파란 것도 아니고 옥색 하늘 바탕에 맞아요. 연분 혹색이 살짝 섞인 흰색인가 분홍색인가 하는 그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나무 보면은 정말 조카를 사랑하는 삼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죠. 맞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그림은 없는 것 같아. 네. 반 고흐 작품 중에. 오늘 김양한 여사를 보면서 이렇게 요하나 폰 헤르를 떠올린 거는 오늘날 김한기화의 그림이 다시 돈으로 돌아가서 132억이라는 가격에 팔렸잖아요. 이게 예. 사실은 다 김양한 여사의 전략, 진짜? 치밀한 전략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74년에 김한기화백이 디스크 수술에 갑자기 그쵸. 돌아가세요. 예. 김한기화백의 키가 185cm 정도였대요. 맞아요. 굉장히 예. 컸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키였고 그런데 그림들이 너무나 세밀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목에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디스크 수술이란 게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돌아가실 줄은 정말 두 분 다 굉장히 가벼운 수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수술 후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겼고 좀 있다가 뭐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있으면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충격적 죽음 후에 저 같으면은 정말 상실감에 빠져서 허우적대서 헤어나오질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의 영혼의 동반자가 그러니까. 갑자기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김양한 여사는 이제 마음을 잘 수습을 하시고 정말 슬프셨지만 재단을 설립하고 계속되는 회고전을 기획하세요. 그런데 제일 큰 것은 퐁피두 미술관에 그림을 기증한 거예요. 5점이나 기증하셨다고 하는데요. 세계적 미술관에 소장이 된다는 게 그치. 작품의 가치를 엄청나게 그치. 높이거든요. 그런데 김양한 여사가 퐁피두에 연락을 하면서 작품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셨다 그래요. 약간 불안한데. 네. 그래서 이거 거절당하면 내가 또 기분 굉장히 나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을 하셨는데 퐁피두에서 흔쾌하게 몇 점이나 줄 건데? 그래서 몇 점을 줄 건지 또 생각 안 하고 연락하셨다 그래요. 그렇구나. 네. 구체적인 넥스트 스텝을 생각 안 하시고. 그래서 5점. 그래서 5점을 이제 퐁피두 센터에 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에너지를 모아서 연 것이 92년 환기미술관이죠. 정말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계셨잖아요. 네. 파리에 가 계시고 뉴욕에 가 계시고 거기다가 92년이란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사설 미술관이란 게 그렇게 흔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 재벌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데 개인이 땅을 사고 건축가를 섭외해서 집을 짓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컨트롤 하신 거예요. 아우, 막 생각만 해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이건 기적이 아니었을까? 아, 근데 참 며칠 전에 제가 가봤더니 오는 9월까지는 휴관이라 그러더라고요. 글쎄요. 운영이 그렇게 막 매끄럽게 잘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빨리 다시 열었으면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거의 끝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네. 김양한 여사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남편이었던 이상 시인과의 스토리. 맞아요. 네,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겠다 했는데 네. 이상 시인과 김양한 여사가 처음 만났을 때 원래 김양한 여사의 이름은 변동림이었잖아요. 그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난 이름 예쁜 네. 것 같아, 동림. 네. 근데 이 오빠였던 변동욱이 일종의 DJ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동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경성의 온갖 멋쟁이 예술가들, 뭐 인텔리들이 만남의 장소였었던 낭랑파라에서 만났대요. 살롱이네요. 네. 일종의. 근데 이곳은 이제 당연히 멋쟁이였었던 이상시인이 이렇게 막 드나들고 네. 그러다가 이제 책을 읽고 있던 변동림 여사를 보고 그래서 반해서 소개해달라고 오빠한테 쫄라서 소개를 받았다는데 이거 뭔가 마성의 여인이에요. 맞아요. 정말 천재 시인, 천재 화가가 다들 반하는 뭐가 있나 봐. 막 이렇게 이게 아우라가 막 이렇게 있나 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짧은 결혼 생활이었잖아요. 4개월이었나? 네, 같이 제대로 산 게 4개월. 결혼식 올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이제 일본으로 이상 시인이 가고 맞아요. 그리고 폐결핵으로 결국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변동림 여사가 이제 부랴부랴 일본으로 가서 임종을 지키긴 했는데 그 유언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죽기 전에 샌비키아의 멜론이 먹고 싶다. 거기 멜론이 하나에 10만 원도 넘는데요. 이분 또 고급이야.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거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 과일도 팔고 과일 디저트도 파는 유명한 가게거든요. 샌비키아가. 그런데 이제 멜론 세트 뭐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잘 키워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팔고 거의 과일 파르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경에 가셨을 한번. 때. 네. 근데 뭔가 느낌이 굉장히 편안한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맞아요.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뭐 이상 시인도 굉장히 편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맞아요. 항상 비범하고 아주 송곳같이 딱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 얘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프로포즈하고 그럴 때 우리 같이 죽을까? 같이 도망갈까? 더블 수이사이드 뭐 이런 말씀하셨죠. 그 소지섭 씨랑 임수정 씨 나왔었던 드라마 있잖아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나랑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그거 더 감정을 실어야 되는데. 그래? 근데 이상 시인이 그래서 천재인 동시에 또 범인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사랑을 하면서도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주제 넘은 뇌피셜을 한번 펼쳐보는데 반면에 우리가 또 편지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다시피 김한길 협백은 정말 사랑이 절절절절 넘치는 따뜻한 사람이었잖아요. 너무 다정하죠.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게 확 느껴지는. 네. 그래서 참 상반되는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픈 사랑이라서 그런지 김한기 화백과 결혼 후에는 한참 동안은 자신의 첫 결혼에 대해서 명쾌하게 드러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으시고 혼자 이제 계속 사시니까 86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시는 글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상과 만나서 결혼한 이야기를 소상히 쓰세요. 재밌는 게 김양한 여사가 이제 발끈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의 소설 속에 나오는 여자와 자기를 너무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모델이었겠거니 하고. 근데 이상 시인이 약간 이제 성격도 조금 기괴하시면 너무 천재니까 그 여성상에 대해서 조금 왜곡되게 표현하신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치. 뭐 남편한테 약을 먹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 소설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시는데요. 이상 문학을 연구한 학자들은 자꾸 이상 작품에 나오는 사람과 그 작품에 나온 사람이 변동림 여사가 아니냐라고 자꾸 이제 연구 그 논문 같은 걸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아니다. 이상의 꽁트식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변동림이 아니다. 잔문의 모델들을 모두 자신으로 해석하는 문학 연구가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아까 말했던 멜론. 굉장히 오랫동안 이 멜론을 레몬이라고 진짜? 네,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어령 선생님조차도 젊은 시절에 이상이
레몬의 향기를 맡으며 죽어간 것이 죄수의 사치한 마지막 의지였다. 막 이렇게 멋을 막 내서 그 왜 레몬의 향기, 레몬은 거의 먹을 수가 없는 그치, 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제 마지막이다. 알고 보니까 멜론이었죠. 그렇구나. 그런데 김양한 여사가 또 여기에 대해서도 뭐 멜론이나 레몬이나 다 향기로운 과일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아, 쿨하셔. 네, 쿨하셔요. 근데 뉴욕에 이 김한길 화백하고 김향한 여사 묘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향한 여사 묘지를 보면 이름이 김향한이 아니고 김동림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이제 김향한이라는 이름이 김한길 화백이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안 된다, 뭐 뜯어 말리고 머리채 잡고 막 뭐 이러려면 집을 나가라 막 난리를 네. 칠 때 나와갖고 진짜. 그리고 김한길 화백의 아호죠 이게. 네. 그 향안에다가 원래 성이었던 변씨를 버리고 김한길 화백의 성인 김씨. 미국식으로 뭐 미세스 김이죠. 네. 그걸 붙여서 김향안이라고 개명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원래 이름으로 돌아오셨네요. 자신을 다시 찾고 싶었던 그런 거였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변동림 자체도 정말 너무 오랫동안 잊혀져 있지만 너무 아름다운 이름이고 잊을 수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은하님이 정말 정말 좋아하는 팬심으로 아주 가득한 맞습니다. 김향한 여사 그리고 환기미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좀 풀렸어? 네, 오늘은 정말 두 천재를 사랑한 찐천재 김향한 여사 얘기를 해봤는데요. 갑자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동안 멀리했던 불어 공부를 나도 다시 해봐야 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불어 공부 해갖고 파리로 가서 일단 머리도 털을 잡고 있어. 그럼 내가 나중에 갈게. 네 아틀리에를 준비할게. 아틀리에 말고 그냥 우리 아파트? 아파트. 네, 이렇게 따뜻한 봄날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환기미술관 그리고 이 환기미술관의 설립자이자 또 여주인인 김향한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김지은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